부엌 서랍 속 칼을 바라보던 그 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8배 젊은 과부, 병든 아이, 쌓여만 가는 빚,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를 위협하던 낯선 남자의 손길. 그날 밤 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년을 살아온 이 할머니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둠 끝에 빛이 있었다고. 겨울이 지나니 봄이 왔다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생존기입니다. 1970년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나, 지연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이의 병, 과부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폭력과 멸시, 그 모든 것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내 머리는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면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의 그 추운 겨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 나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교무실 문을 열면 풍기던 분필 가루 냄새와 학생들의 제잘거림이 좋았습니다. 교단에 서서 시를 낭독할 때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서 미래를 보곤 했지요. 그 시절 우리 교무실은 언제나 복닥거렸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겨울이면 난로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나는 그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내 남편 준석이를 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중매였습니다. 그 시절엔 모두가 그랬듯이요. 첫 만남에서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아서 손목이 보였고 구두도 달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몇 년만 기다려주면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나는 그날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돈도 집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허름한 예식장에서 친척 몇 명만 모여 치렀지요. 신혼집은 역세권의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한 대 붙어 있어서 밥을 지으면 이불에서 김치 냄새가 배곤 했습니다. 겨울밤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얇은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지요. 준석이는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 법전을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며 가끔씩 졸고 있는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준석이는 나를 번쩍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방 안가득 우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날부터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게만 보였으니까요. 임신 중에도 나는 학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면 입덧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배가 불러오자 학생들은 더욱 나를 예뻐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나는 엄마가 된다는 것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1972년 가을, 드디어 우리 아들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작은 생명이었지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는 병원에서 아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살 남자가, 그것도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그 사람이 아이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셋이 옹기종기 모여 자는 그 시간들이 천국 같았지요. 진우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100일 돌잔치는 형편상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그 어느 집 아이보다도 많이 주었습니다. 돌이 지나고 진우가 걷기 시작하던 어느 날 준석이가 집에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것 같다고, 느낌이 정말 좋다고 말이지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지요. 운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1973년 12월 12일.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침부터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처럼 잔뜩 찌푸려 있었지요. 준석이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자리를 잡으려면 일찍 가야 했거든요. 나는 잠결에 그가 옷 입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내 말에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녁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교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이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지하철역에서 쓰러져서 이송됐으니 빨리 오라고 했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코트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게 해달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응급실 복도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남편의 이름을 외치며 물었지요. 간호사가 나를 한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사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유감이라고.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고.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구급차로 이송하는 중에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30분 전에 사망했다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내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따뜻했던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나는 그의 가슴팍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눈을 뜨지 않을 것처럼. 결국 동료 선생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을 때 나는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31살의 젊은 나이에 꿈도 많았던 그 사람이 영영 떠나버렸다는 것을.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작은 빈소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학교 동료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이지요. 진우는 엄마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빈소를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기억도 못할 거라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단칸방은 너무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그의 옷, 그의 낡은 구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진우를 재우고 혼자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막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을 뿐입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나는 일주일간 학교를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학교로 돌아간 첫날 교실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아이들 앞에 서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웃으려 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에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교과서를 펼치는 순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를 낭독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결국 나는 교실 뒤편으로 돌아서서 눈물을 닦아야 했지요. 교무실로 돌아오면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힘내라는 말, 시간이 약이라는 말, 이제 아이라도 잘 키우라는 말. 그들의 선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전에는 준석이가 가끔 학교 앞까지 마중 나와주곤 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혹시나 그가 서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물론 아무도 없었지요. 단칸방 문을 열면 시어머니가 진우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준석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현실이 되었지요. 텅 빈 침대 옆자리, 차가운 방바닥. 나는 매일 밤 진우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만이 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 갔지만 내 마음속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았지요. 시험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준석이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시험의 결과.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열었습니다. 불합격. 그 두 글자가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도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그날 나는 수업도 빠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분노가,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나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학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숙제를 검사하고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그 겨울 어느 날 병원 영안실에 멈춰 있었으니까요.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도 없었지만 재산도 없었지요. 내 월급만으로 진우를 키우고 단칸방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값, 연탄값, 월세, 진후분유값. 숫자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아셨지요.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의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진우가 열이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나는 황급히 아이를 안고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감기라고 했습니다. 약을 지어주며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되자 더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보챘고 나는 밤새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아이를 돌봤지만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진우의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를 안고 울었지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괜찮게 해달라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진우를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지요. 한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꽤 진행된 상태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폐렴? 그 시절 폐렴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항생제가 있었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위험했지요. 진우는 소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마저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입원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월급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신이 모아두신 돈을 꺼내주셨지만 그것도 곧 바닥이 났지요. 나는 낮에는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고비를 넘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진우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의식을 잃었지요. 나는 미친 듯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진우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나는 복도로 쫓겨났고 한참을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1분이 1시간 같았고 10분이 하루 같았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열로 인한 경련이었다고 다행히 아이는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을 때 진우는 작은 침대에 누워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제발 엄마 곁에 있어줘. 너마저 떠나면 엄마는 어떻게 사나? 제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준석이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왜 나를 혼자 두고 떠났냐고. 왜 이 힘든 길을 혼자 걷게 하냐고. 당신만 편하게 떠나고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하지만 곧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준석이도 원해서 떠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었을 텐데. 나는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준석이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우는 그 후 일주일을 더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주간의 입원비는 나를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학교 선배에게 돈을 빌렸고 친정 어머니께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나는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방학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과외를 나갔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진우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 건강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빚은 많았지만 아이가 건강하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련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라는 말,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 그 말들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그를 밀쳐냈습니다. 다행히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놀라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내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우를 꼭 안고 울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밤길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시선이 두려웠지요. 과외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나는 계속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학교 동료들은 내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과부라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세상은 나를 약한 존재로 봤습니다.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먹잇감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나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를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문득 부엌 서랍에 있는 칼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지요. 만약 내가 없어진다면 진우는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가 키우실까? 아니면 친정으로 가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 돈에 쪼들리는 현실,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날 밤의 공포.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소리였지요. 나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엌을 뛰쳐나가 진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악몽을 꾼 모양이었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지요.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옆에 있어. 아이는 내 품에 안겨 곧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가 있는 한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진우를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수업을 했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지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교무실 한 구석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었지만 나는 늘 혼자였지요. 그게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책상 위에 작은 도시락 하나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잘못 놓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시락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지요. 점심 거르지 말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같은 학생부 소속의 체육교사였지요. 그는 늘 활달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하지만 나와는 별로 말을 섞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나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밥과 반찬은 집에서 만든 것 같았고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점심을 먹은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교무실에는 나 혼자만 남아 있었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호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퇴근하는 길이면 저녁이나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학교 앞 국밥집 국물이 끝내준다고 말이지요. 나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도 진심 어려 보였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학교 정문 앞 작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민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약혼자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그래서 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무섭다고.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아이가 아팠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고. 그리고 최근에는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픔에 관해서, 상실에 관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랜만에 조금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민호 선생님은 가끔 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을 뿐이지요. 그는 내가 울고 싶을 때 울게 해주었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어둠 속의 작은 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는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를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이 위험하다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지요. 나는 거절했습니다.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매일 밤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조금씩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밤길도 덜 무서워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은 견딜만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진우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편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적어도 숨 쉬는 것은 조금 수월해졌지요. 민호 선생님과의 만남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퇴근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호 선생님이 진우를 데리고 공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진우를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남산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진우는 민호 선생님을 보자 방긋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요. 민호 선생님은 진우를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태웠습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설렘. 아니야. 나는 아직 남편을 잃은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민호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내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도 나에게도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진우가 넘어지면 재빨리 달려가 일으켜 주었고 내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내 짐을 들어주었지요. 봄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시어머니가 봐주셔서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지요. 강물이 반짝이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민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처음 도시락을 가져다 드린 것도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한 것도 다 계획된 거였다고. 자신은 나를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교무실에서 학생들 이야기를 할 때, 시를 낭독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물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그는 나와 진우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달라고.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민호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하라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 선생님에 대한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마움인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여교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 요즘 완전 붙어 다닌다고.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냐고. 애도 있는 과부가 말이야. 민호 선생님도 참 왜 하필 과부를.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달그락 떨어졌지요. 그들은 내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도 다 안다고. 지연 선생님이랑 민호 선생님이 사귄다고.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도 그대로 둔 채 교무실을 나왔지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도 그냥 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교무실에서는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모두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지만 나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민호 선생님도 눈치챘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자기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말이지요.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편치 않다고. 당신에게도 해가 되고 나한테도 좋지 않다고. 민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냐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편 잃은 지 2년도 안 된 과부라고. 그런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다고. 당신도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민호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날 이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선생님과 거리를 둔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지요. 나는 점점 더 교무실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진우를 안고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나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민호 선생님이랑 헤어진 거냐고. 그분 참 좋은 사람인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웃음이 사라졌고 수업 중에도 자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지요. 학생들도 눈치챘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선생님 웃으셔야 예쁜데. 아이들의 순수한 걱정에 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 앞에서라도 힘을 내야 하는데. 하지만 몸과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얼굴은 야위어 같지요. 민호 선생님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마주쳐도 우리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지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진우를 데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지요. 산소 앞에 꽃을 놓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우리 진우 이렇게 컸어요. 당신 닮아서 착한 아이예요. 나는 당신 없이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산소를 다녀온 후 나는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이를 위해 버티고는 있지만 나는 진짜 살아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워졌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진우가 다시 열이 났습니다. 지난번 폐렴의 기억이 떠올라 나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다행히 이번에는 단순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괜찮으신 거냐고,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진우를 재우고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문득 부엌 서랍에 있는 칼이 다시 보였습니다. 나는 그 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지요. 이번에는 진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이었을까요? 30분이었을까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나는 칼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계세요? 저 민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모양이었지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얼굴을 봤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아니 지연 씨.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옆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선생님과 진우를 제가 지키고 싶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두렵다고, 또 잃을까봐 무섭다고, 그리고 준석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고,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친다고. 민호 선생님은 내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석 씨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죽은 사람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약혼자를 잃었을 때 같은 생각을 했어요. 다시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알게 됐어요. 사랑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은 충분히 넓어서 과거의 사랑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내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날 밤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진우를 돌봐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우리의 관계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은 지연 선생님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이지요. 교장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이라면 학교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다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그것은 일종의 허락이었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지만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니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 선생님들은 우리를 축하해 주기도 했지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진우를 데리고 주말마다 나들이를 갔습니다. 진우는 이제 민호 선생님을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우가 그렇게 불렀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민호 선생님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진우를 꼭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거든요. 진우야, 정말 아빠라고 불러도 돼? 정말?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해 가을, 민호 선생님이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멀리서 뛰어놀고 있었고 낙엽이 하늘 안을 떨어지고 있었지요. 민호 선생님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진우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평생 지연 씨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해 겨울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초대했지요. 그날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린다고, 선생님 정말 예쁘다고, 민호 선생님이랑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축복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그분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손주 잘 부탁한다고. 하늘에 있는 준석이도 분명 고마워할 거라고. 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단칸방에서 벗어나 방 2개짜리 아파트였지요. 비록 작았지만 우리 세 식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민호는 진우를 진짜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아이와 놀아주었고 주말이면 공원에 데려가 자전거를 가르쳤지요. 진우는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고 민호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소문도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하자 사람들도 축복해 주었지요. 동료 선생님들도 하나둘 우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결국 사람이었고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결혼 후 2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진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민호와 나는 함께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진우는 새 교복을 입고 신이 나서 학교로 뛰어갔지요. 그 모습을 보며 민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진우를 재우고 우리 부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준석 씨 생각 많이 나느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난다고.
특히 진우를 볼 때면 이 아이 아빠가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준석 씨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가끔 약혼자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분도 자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것은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되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하겠다는. 그해 가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민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지요. 진우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동생이 남자냐 여자냐고 물었고 여동생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해 봄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 끝에 찾아온 따뜻한 봄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아이였으니까요. 진우는 동생을 보자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봄아, 안녕? 나는 오빠야. 그렇게 말했지요. 그 모습을 보며 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진짜 아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아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내 친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고 너를 무척 사랑하셨단다. 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빠는? 나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아빠는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늘 옆에 계셨던 분이지. 두 분 다 내 아빠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나는 두 명의 아빠가 있는 거네요. 하늘에 계신 아빠랑 지금 옆에 계신 아빠.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맞아.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란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준석이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민호도, 진우도, 봄이도 함께 말이지요. 산소 앞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컸어요.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를 지켜준 민호예요. 고마워해요. 민호도 절을 했습니다. 형님, 잘 계시죠? 제가 지연 씨와 진우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진우도 산소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진우예요.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석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70을 넘긴 할머니가 되었고 민호도 할아버지가 되었지요. 우리는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우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 폐렴으로 고생했던 기억 때문인지 소아과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요. 딸 봄이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와 민호의 뒤를 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우가 가족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 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이 내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란다. 진우는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민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지요. 여보, 우리 산소 다녀올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준석이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가는 곳입니다. 민호는 늘 함께 가주었습니다. 산소 앞에 꽃을 놓고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우리 진우 이제 의사가 됐어요. 손주도 둘이나 있어요. 당신이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이분은 민호예요. 당신이 떠난 후 저와 진우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고마워해요. 민호도 준석이의 산소 앞에 절을 했습니다. 형님, 잘 계시죠? 제가 지연 씨와 진우를 잘 돌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석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한 적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지연 씨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진우네 가족, 보민의 가족, 그리고 우리 부부까지.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손주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는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아주 힘든 시절이었단다. 할머니가 너무 슬프고 외로웠을 때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지.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가 사랑이 되었단다.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사랑했단다. 그 사랑으로 할머니와 큰아버지를 지켰지.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우리 부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참 잘 살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 살았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체육 선생님 같아요. 튼튼하고 든든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뭘.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겐 여전히 든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남겨질 때의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서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이지요. 게다가 혼자 사는 과부에게 세상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아이의 병, 폭력의 위협, 사람들의 편견과 손가락질,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다시 사랑할 용기. 나는 준석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첫사랑이었고 진우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민호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하나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은 무한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실 후에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내는 것. 세월이 흘러 이제 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지요. 가끔 옛 사진을 꺼내 볼 때면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1970년대의 그 추운 겨울, 젊은 과부가 되어 절망했던 나. 아이의 병으로 무너져 내렸던 그 밤들. 폭력의 위협에 떨었던 그 골목길. 칼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던 그 어두운 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만난 한 남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다시 일어섰던 우리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민호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나를 지탱해주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상실의 아픔 속에 계신 분들께,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그 순간을 견뎌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나는 2번 사랑했습니다. 2번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들이 지금의 행복한 나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민호와 나는 다시 한번 준석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젊고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웠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민호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되 잊지는 않는 것. 현재를 소중히 하되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삶의 지혜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위로처럼. 나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눈이 내려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올해도 겨울이 왔네요. 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올 거예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겨울 다음에 오는 봄, 어둠 다음에 오는 빛, 그리고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시길, 절망의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